여러분은 수심 3km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춥고 압력이 높아서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에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쿠키커터 상어예요. 이 상어의 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서 물고기와 다른 맛있는 먹이를 유인합니다.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서 고양이 크기 정도예요. 갈색 피부와 큰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매일 밤 이 생명체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백상아리와 고래, 심지어 황새치까지 뒤쫓습니다.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둥근 입을 볼 수 있어요. 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빨을 톱처럼 사용합니다. 쿠키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먹이를 보면 쿠키 모양으로 한 입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잠수함은 무슨 맛일까요? 다음 상어는 자동차 길이 정도 됩니다. 이 상어는 겨우 100마리 정도만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어를 만난다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상어는 엄청나게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형이죠. 그에 걸맞게 넓은 주둥이 상어라고 불립니다. 몸을 웅크리면 입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어는 위험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입을 벌리고 헤엄쳐 다니면서 플랑크톤과 다른 수중 먹이를 걸러냅니다. 이 상어는 입안에 빛을 내는 특별한 장기로 작은 갑각류를 유인합니다. 깊은 바닷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엄칩니다. 그래도 미소는 멋지네요. 환도상어 또한 거대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꼬리예요. 상어 몸체의 거의 절반 길이이고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보여요. 꼬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물고기 떼를 몰래 덮쳐 꼬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놀라게 하려는 작전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꼬리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리 상어. 세상에는 꽤 다양한 종류의 전자리 상어가 있어요. 얌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상어예요.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납작하고 피부 무늬 덕분에 해저에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장술 때문에 잠수부들이 실수로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 상어는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더 좋아해요. 뿔 상어는 눈 바로 위에 뿔처럼 생긴 2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상어 세계의 할아버지로 공격적이지 않고 천천히 헤엄치고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성게와 갑각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예요. 거의 발이 있는 것처럼 해저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입니다. 이 상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상어보다도 무는 힘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먹이의 껍데기를 으스러뜨리려면 튼튼한 이빨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언가 공격하려 든다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뿔상어는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가장 못생긴 상어 대회가 있다면 마귀상어가 단연 우승을 할 거예요. 생긴 모양도 이상하고 분홍색 수중 오토바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긴 꼬리와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오징어를 즐겨 먹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활합니다. 너무나도 기발한 비밀 오징어 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상어는 오징어 뒤에서 헤엄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물론 오징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상어가 점심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립니다. 상어의 턱은 피부 주름에 연결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턱을 입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어니까 이빨이 날카롭죠. 긴 턱은 사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사가 끝나면 턱은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상어는 일본 해안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일본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닌자 상어보다 더 멋진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닌자 랜턴 상어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튜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갑자기 빛나는 점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빛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머리예요.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닌자 랜턴 상어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팔 크기지만 작고 날카로운 이빨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어가 왜 빛을 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다른 이론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불빛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고요? 망치머리 상어. 이 흉포한 상어는 무게가 0.5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열대 바다에 살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상어 중 하나입니다. 눈은 망치 모양의 머리 측면에 위치합니다.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특별한 목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위아래로 들어올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바다 바닥을 따라 헤엄치는 납작한 물고기로 모래와 바위 조각처럼 위장하고 있죠. 가오리는 주변 환경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헤엄쳐 지나가죠. 하지만 망치머리 상어의 눈은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백상어, 망치머리 상어, 그리고 다른 큰 상어들은 약 25년 정도 삽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사는 상어가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삽니다. 주로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코로 먹이를 찾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강한 압력을 견뎌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크고 가장 느린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북극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린란드 상어 한 마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는 잡식성입니다. 돌고래, 다른 상어, 개, 성게, 작고 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핫도그도요. 아니요, 핫도그는 농담이에요. 하지만 보닛 헤드 상어는 약간 다릅니다. 식단의 절반 정도는 해조류를 먹습니다. 사실 망치머리 상어와 관련이 있지만 머리는 망치보다는 삽처럼 보여요. 삽머리 상어? 이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본다면 이게 바다뱀이나 거대한 벌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름상어는 많은 상어들처럼 바다 밑바닥에서 헤엄치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을 쫓을 때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약 2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톱상어는 길고 납작하며 매우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에 있는 이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각 이빨에는 전기 수용기가 장착되어 있어 톱상어가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배의 레이더처럼 감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먹이가 근처에 있을 때 상어는 헤엄쳐 올라가서 코로 공격을 하고 마치 칼솜씨를 뽐내는 기사처럼 코를 이리저리 흔들어요. 이 상어가 지나갈 때는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방금 그거 보셨어요? 이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를 소개합니다. 최대 시속 55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빠른 거예요. 치타보다 느리지만 대부분의 개보다 빠른 속도죠. 온혈 동물인데 상어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덕분에 보통 상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춥고 먼 곳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황새치는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시속 90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상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놀라운 생물이에요. 경주에서 황새치는 당연히 우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빠릅니다. 코 옆에 특별한 기름을 뿜어내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기름은 코를 통해 퍼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이 특별한 기름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황새치가 빠른 속도로 물을 미끄러지듯 통과하게 해줍니다.
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름 끼치게 생긴 동물 중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피지 근처에 있는 나누야 발라바 섬의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나요? 쥐가오리입니다. 긴 채찍 같은 꼬리와 크고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죠. 쥐가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초 쥐가오리와 대왕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는 상어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에 작은 이빨만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쥐가오리는 사교적인 동물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까이 오게 하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주변을 헤엄칠 거예요. 하지만 뒤쫓지는 마세요. 매우 빠른 수영 선수들이거든요. 쥐가오리의 영어 이름인 만타레이는 망토 혹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다생물 중에서 체중에 비례해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혹돔입니다. 보기엔 흉하게 보여도 한국, 일본, 중국의 얕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턱과 머리에 모두 돌기가 있어요. 아네모네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며 보통 100cm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돔 한 마리가 30년 전 일본의 한 스쿠버 다이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이버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혹돔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이버는 물고기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잠수부는 수중 신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중 배를 쳐서 물고기를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해 볼까요? 이 생물은 상어지만 고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아주 작아요.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상어종들과 달리 여러분을 물지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는 역과 섭식 동물입니다. 이빨은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요. 하지만 이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이 저처럼 크긴 하지만 목구멍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개복치입니다. 꼬리가 없는 이 물고기는 마치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복치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피부의 각질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 일광욕을 하죠. 또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가와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바다 생물 중 하나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돌고래는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돕기를 좋아합니다. 큰 돌고래는 시속 30km에 이르는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보통 수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큰 돌고래는 의사소통에 뛰어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는 데는 8년이 걸려요. 부비강 주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머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인간 친구를 사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벨루가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바다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매너티를 말합니다. 매너티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만 보통 얕은 해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해초, 나뭇잎,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요. 매너티는 숨을 쉬기 위해 약 4분마다 머리를 표면으로 내밀지만 그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돌고래만큼 똑똑하지 않더라도 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온화한 성격의 거인으로 따뜻함을 찾아 인간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돌묵상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어예요. 돌묵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입니다. 저처럼요. 돌묵상어들은 입을 무려 1m도 넘게 벌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묵상어는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돌묵상어와 함께 수영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100마리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면 가까이를 헤엄치면서 여과섭식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돌묵상어도 많은 이빨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30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베리 매너티. 베리 매닐로우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죠. 정답은 혹등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가 낮은 울음소리와 소음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해안선 근처에서 작은 먹이를 먹고 있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귀신고래만큼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바다의 영웅이에요. 범고래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혹등고래 한 마리가 뱀상어로부터 고래 생물학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적이 있어요. 이제 변장의 전문가를 만나보죠. 캐리비안 암초 문어예요. 특수한 색세포는 문어가 모래와 해양 암석의 거친 질감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캐리비안 암초 문어는 외톨이입니다.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또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거의 13cm까지 자랄 수 있고 다리는 보통 사람의 발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경고할 겁니다. 비록 안전하긴 해도 문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의 칠흑 같은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걸어다닙니다. 바다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홍색의 몸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고 크기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다돼지는 수영하지 않고 해저에서 걸어다닙니다. 다리는 5에서 7쌍의 커다란 튜브 같은 발로 이루어져 있고 입 주위에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진흙을 쑤시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찌꺼기를 찾습니다.
냠냠. 바다돼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바다 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돼지를 만난다면 매우 우호적일 거예요. 하지만 애완동물로 기르려면 매우 깊은 수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미끈미끈한 해상생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빛 해파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빛 해파리는 순한 동물로 따뜻한 여름 저녁에 해안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촉수가 2개이고 어떤 건 촉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물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밤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다 구스베리입니다. 모래 위에서 젤리로 된 투명한 방울처럼 보이는데 티스푼에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빛 해파리는 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영해도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에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쥐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먹이를 위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죠. 어업회사들은 거대한 비행기를 사서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죠. 고래가 갑자기 그 경로에 나타나 길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 밤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해파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해파리 속의 생물 발광 단백질 덕분에 네온색의 투명한 해파리는 하늘의 별과 섞여 빛이 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해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파리에 매료된 나머지 손으로 만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선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은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습니다.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으면 이 잉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기뱀장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호등에 충격을 줘서 길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지켜보느라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신체 이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귀 아래에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은 이게 무슨 증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 중 한 명이 호수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가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폐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육지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해합니다.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인간의 몸은 적응을 해냈어요. 바닷속에 도시와 모든 시설을 지으려면 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땅 위보다 바다 공간이 더 넓거든요. 1년 후, 인류는 바다로 완전히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대신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쓰레기가 엄청나요.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죠. 이 새로운 거주 공간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죠.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 모든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톤의 쓰레기를 꺼냅니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네요. 쓰레기장이 육지에 등장합니다. 5년 후, 물은 더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 속에서 살지 않아요. 플라스틱은 모두 육지에 있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인류는 수중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군요. 사람들은 아가미를 잃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바다 생물들은 다시 깨끗한 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쓰레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자극받지 않는란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러라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롭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롭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 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깊이에서 또 다른 심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입이에요. 그 덕분에 풍선장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큰 먹이가 들어오면 위는 엄청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00m의 깊이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형상에 환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해 앵글러피쉬예요. 이 동물은 특이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의 경우에만요. 입 위로 돌출되어 있고 그 끝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는 일종의 발광성 살덩어리예요. 앵글러피쉬는 입이 너무 크고 몸이 유연해서 자신의 2배의 크기 동물을 삼킬 수 있어요. 수심 2100m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물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교활한 동물이에요. 복부에 빛을 발하는 기관이 줄지어 있어요. 이 으스스한 생명체는 눈 옆에 번쩍거리는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짝을 유인합니다. 같은 깊이에서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쥐며느리와는 달리 적어도 길이가 51cm는 됩니다. 거대 등강류이고 실제로 쥐며느리와 연관이 있어요. 개, 새우와도 연관이 있고요. 이 생명체는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심해 동물을 먹고 살아요. 약 4000m 깊이에서 해저면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푹신푹신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좀비 벌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체들은 길이가 5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동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살을 생산하거든요. 이 벌레의 깃털 같은 모습은 마치 식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같은 동물의 단단한 뼈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그리드 아이 피쉬는 여러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거예요. 이 생물은 머리 꼭대기에 크고 초록빛이 도는 타원형 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막이 포식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물고기가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면 아래 5k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물고기예요. 그런데 3개의 길고 꼿꼿한 다리로 해저에 서 있어요. 아, 세발치예요.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이 생물은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려면 진동과 촉감에 의존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으면 입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얼굴 없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 떨어지는 외모의 이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몸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공식 이름이 페이스리스 쿠스크인 이 물고기는 반세기 전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수면 아래 10km 깊이에 도달하면 심해 해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얕은 물속에 사는 일반 해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해 해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포식자로부터 탈출해야 할 경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심해 해삼은 밝은 청록색이고 작은 발과 입을 둘러싼 족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네요. 궁금한 점은 왜 이 심해 생물들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입니다. 해저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수압과 먹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어둠이 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공룡시대에 온 선사시대의 생물 같아 보이네요. 이 무서운 동물은 돌묵상어라고 불려요. 12m까지 자랄 수 있죠. 지난 160년 동안 보고된 건 이 중 오직 3마리 뿐이에요. 마지막 목격은 2015년에 있었고 그 전은 약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은 맛있고 좋은 해산물 저녁을 먹고 싶을 때 새우나 다른 작은 갑각류와 같은 작은 동물을 걸러내기 위해 가끔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지만 표면에 충분한 먹이가 없으면 거의 1000m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위성 꼬리표를 사용해 발견했죠. 잡았다! 여러분이 술래예요. 이제 돌묵상어는 좀 더 따뜻한 물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죠. 하지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표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그렇게 희귀하진 않지만 얼마나 큰지 신기할 정도예요. 해파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동물이죠. 총 길이가 36m에 이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긴 흰긴 수염고래보다 대략 7m 더 긴 거예요.
해파리에게는 70에서 150개의 촉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수에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경독이 모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종류의 해파리를 마주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해파리가 해안 근처에선 거의 안 살고 넓은 바다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자갈기 해파리는 표면 20m 이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작은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몇몇 다른 종류의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촉수를 사용해서 세트 메뉴를 낚아챕니다. 안녕? 감자튀김도 먹을래? 거대 유령 해파리는 바다의 미드나잇 존의 어둠과 심해에서 나타나요. 햇빛 차단용 모자 모양의 머리는 폭이 1m가 넘어요. 이 머리는 길이가 10m에 이르는 리본 같은 4개의 구안을 달고 있어요. 이 꽤 희귀한 생물은 구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불쌍한 동물을 잡죠. 거대 유령 해파리는 오렌지색 머리에서 나오는 주기 펄스로 물에서 스스로를 나아가게 해요. 칠흑 같은 깊은 곳에서 이게 희미하고 신비롭게 빛나죠. 이건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대양에서 삽니다. 아마 북극은 너무 추워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한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상갈치를 드래곤피쉬나 바다뱀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약 8m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긴 경고러예요. 그리고 1000m의 깊이에서 살아요. 산갈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넓은 바다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보냅니다. 수면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은 한은 말이죠. 길고 빨간 등 지느러미에 노처럼 생긴 배 지느러미를 가진 리본 모양의 빛나는 은색 생물이에요. 몸에는 비늘이 없고 매우 얇아요. 이 물고기는 약 9m까지 자랄 수 있고 300kg의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상갈치는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주름상어는 분명 세상에서 아주 끝내주게 생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어디선가 이걸 본다면 아마도 공룡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나 싶을 거예요. 네, 주름상어는 뿌리가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화석은 2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주름진 아가미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죠. 주름상어는 이름에 상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히 뱀처럼 구불거리면서 뱀장어와 비슷하게 헤엄쳐요. 입이 무시무시하죠. 백상아리의 입과 비슷하게 25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지창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어디 더 가까이 와보라고? 연구원들은 19세기에 이 생물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이 상어를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럴만도 한 게 보통 120에서 1280m 사이의 깊이에서 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름상어는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 먹이로 삼습니다. 이 긴 턱은 주름상어가 입을 더 크게 벌려 자기 몸 전체 길이의 절반만큼 긴 동물을 삼킬 수 있게 해줘요. 고블린 상어는 아주 희귀합니다. 연구원들은 120년 동안 50마리 미만의 고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꽤 무서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뭔가를 잡고 싶을 때 턱 전체를 바깥쪽으로 내밀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바닷속 어두운 심연에 도사리고 있을 때 고블린 상어는 꽤 맛있어 보이는 작은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이 위험한 동물은 오징어 쪽으로 다가가요. 그 불쌍한 생물은 포식자를 발견하자 잽싸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상어가 이미 입 밖으로 턱을 7cm 내밀었어요. 턱은 상어가 펼칠 수 있는 피부의 덮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블린 상어가 느린 동물이라서 먹이를 쫓는 게 꽤 어려운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죠. 점심을 다 먹은 후 고블린 상어는 턱을 다시 입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헤엄쳐가요. 고블린 상어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살아요. 많은 다른 상어종들처럼 혼자 수영하는 걸 선호하죠. 여기 아주 거친 피부를 가진 은색 생물이 있어요. 개복치입니다. 총 길이가 거의 3.3m에 달하는 친구죠. 몰라라고도 불려요. 개복치는 모든 경고러 중에서 가장 무거워요. 사람들은 가끔 이 기괴한 모습 때문에 이걸 헤엄치는 머리라고 부릅니다. 이 생물들은 전혀 자라지 않는 뒷 지느러미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이 성숙해지면 그냥 접혀서 둥근 방향타 모양을 만들어요. 개복치는 어딘가 어설픕니다. 옆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지느러미의 도움으로 움직이죠. 이 해양 거주자는 혼자 사는 생물이에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과 해파리를 먹어요. 점박이 수염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예요. 3m 이상 자랍니다. 몇몇 친척 상어들처럼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부분 밤에 아무 낌새도 없이 헤엄치는 동물을 잡는데 꽤 뛰어나요. 이 동물은 공기구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아마 다들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 납작한 몸과 큰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는 수중 지형에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숨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상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돼요. 이 상어의 영어 이름 워비공은 카펫 상어라는 의미예요. 보통 산호초 아래 해저, 모래바다, 교각 아래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납작한 몸을 겨우 덮을 정도로 얕은 물에서 이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블로브피쉬는 이빨과 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룸메이트가 있었죠. 이것들은 해저에서 퍼올린 동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또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이게 보통 심해 생물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수면 가까이 헤엄치는 동물들만큼 많은 식량이 없어요. 대신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주는 특별한 신체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블로브피쉬가 사는 깊은 곳의 압력은 지표면 압력의 120배예요. 그래서 이 괴상한 생물은 표면으로 끌어올릴 때만 이상한 젤리 같은 덩어리 같아지는 거예요. 이곳의 압력은 몸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붕괴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바다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블로브피쉬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물고기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 위로 향한 입과 함께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모래에서 눈만 튀어나온 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작은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쉬고 있죠. 목표물을 향해 엄청나게 빠르게 말 그대로 밀리초 이내에 돌진할 수 있어요. 이게 개, 물고기 또는 다른 작고 운 없는 동물을 끌어당기는 물속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또 다른 전략은 독을 쓰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다른 동물을 잡고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깨뼈에 독이 있는 척추를 갖고 있어요. 비록 전기뱀장어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50볼트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야!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노던 스타게이저. 이 귀요미 좀 보세요. 노던 스타게이저는 분명 해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을 위로 두고 모래 밑에 몸을 숨겨요. 테슬 워베공 샤크. 여기 목록에 또 다른 카펫상어가 있네요. 바다 밑바닥에 낮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오길 기다리죠. 퉁소상어.
풍소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뼈가 아주 많은 물고기예요. 이것 또한 살아있는 화석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어와 인간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의 흔적이 몇몇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상어의 유전체는 인간과 매우 유사해요. 리오플레우로돈.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목록은 무서운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할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주라기 중기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길이 2.7m로 바다를 지배했어요.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우로돈이 장거리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노처럼 생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해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나아가진 못했겠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했어요.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막기 위해 긴 주둥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냥 시 이들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리오플레우로돈은 번성하는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다행이라고 말한다면 다들 동의하시겠죠? 과학자들이 해저의 5%만을 탐사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 걸 생각해보면 심해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넓은 주둥이 상어. 이 상어는 여과식자이며 비록 거대한 입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친화적이에요. 돌묵상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쳐요. 마치 트위터에 있는 듯 말이죠. 꿀꺽장어. 이 심해 장어는 한 번에 자신의 2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는 쉽게 팽창하는 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턱 모양을 갖고 있고 길이가 약 61에서 91cm에 이를 수 있어요. 해저 근처에 있는 큰 통나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보물, 금, 다이아몬드, 난 부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이게 헤엄치네요? 상어나 돌고래는 아니에요. 바다 악어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바다에서 이 파충류들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걸 막아주는 특별한 판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섬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디 서핑을 하는 거예요. 페리를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바로 해안으로 헤엄쳐가지만 마세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백상아리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악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예요. 적절한 동기가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악어만한 한 입을 베어 물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바다의 거의 95%는 아직 탐험되지 않았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용감한 탐험가들, 심해 카메라들, 그리고 훌륭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또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몇몇 믿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7m의 거미개에서부터 18m의 선사시대 메갈로돈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거주자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참 다양해요. 하지만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고래종 중 어떤 게 가장 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범고래는 아니에요. 좋은 추측이지만요. 범고래는 7m에서 9.8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스쿨버스보다 약간 작아요. 일각고래는 어때요? 아니요, 이들도 가장 크지는 않아요. 이 바다의 유니콘들은 주로 북극해에서 살고 4m에서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건 2.7m의 엄니까지 포함한 길이죠. 맞히는 게 힘드나요? 좋아요, 제가 졌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긴 수염고래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25m에서 32m의 흰 긴 수염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이 동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선사시대 메갈로돈보다 더 커요. 만약 흰 긴 수염고래를 스쿨버스 옆에 놓아둔다면 그걸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흰 긴 수염고래의 혀는 코끼리 무게와 같을 수 있고 심장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거구의 생물이 매일 약 4톤의 크릴새우를 먹어야 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늘날 흰긴 수염고래의 웅장한 비율과 경쟁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해파리예요. 아니요, 해안가에 밀려와 해변에서의 완벽한 좋은 하루를 망치는 작은 해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파리인 사자갈기 해파리 말이에요. 이 무척추 동물은 길이가 36.6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빨간색, 보라색, 심지어 주황색 같은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있죠. 게다가 길이만으로 놀래주기가 성에 차지 않는지 사자갈기 해파리는 70에서 150개에 이르는 엄청난 8세트의 촉수를 자랑해요. 총 1200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대왕쥐 가오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예요. 이들의 날개 길이는 버스보다 길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어요. 또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죠. 노란 가오리 사촌들과 달리 쥐가오리는 독이 있는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갈기 해파리와 흰긴 수염고래가 가장 긴 바다생물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 수 있는 한 해양생물이 있어요. 멘탈플로스닷컴에 따르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는 촉수 등을 다 합치면 길이가 50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해파리와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는 관 해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백 때로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들의 긴 촉수는 유기체가 먹이 잡는 걸 돕고 침은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촉수 중 하나가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분해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물 주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져도 이 촉수는 여전히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작은 불에 간 해파리의 침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 쏘인다면 그 부작용은 부푼 상처, 위경련, 심박수 증가, 그리고 배탈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긴 생물들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확실히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샤스타사우루스는 현존했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예요. 이 포식자들은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구는 길이가 21m에 이를 수 있었고 무게가 75톤 이상 나갔어요. 즉 샤스타사우루스는 흰긴 수염 고래만큼 무거웠죠. 그리고 만약 이 생명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7층 건물만큼 클 거예요. 이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사실 크기에 비해 꽤 날씬했는데 늑골의 직경이 겨우 2m였어요. 여러분은 이 큰 녀석이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파충류는 작은 물고기와 문어,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로 구성된 식단으로 살았어요. 알베르토 넥테스는 대표적인 수장용과인데 그 뜻은 이 해양 파충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에 작은 머리와 물속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큰 지느러미 같은 팔다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들은 7,600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주변의 바다를 점령했어요. 이 바다 괴물의 길이는 11.5m에 이를 수 있었고 목은 그 길이에서 7m를 차지했죠. 목은 진정한 신기록을 세웠는데 무려 76개의 뼈가 있었어요.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동물도 목에 그렇게 많은 척추뼈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긴 목이 필요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해저에서 조개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주요 먹이인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생 파충류는 위에 위결석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름이 14cm나 됐죠. 틸로사우루스는 모사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약 8,500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얕은 바다를 지배했었죠. 거대한 포식자였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의 길이는 13m에 달했어요. 좁고 유체역학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먹잇감을 때리고 기절시키는 데 썼던 뭉툭하고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몸은 민첩한 지느러미와 조종할 수 있는 지느러미로 장식된 긴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틸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었고 먹이는 물고기, 거북이, 그리고 작은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사사우루스 수장용,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쥐락이 후기에 번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았어요. 뉴다이너소어닷컴에 따르면 오프탈모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2,722kg이었고 약 4.9m까지 자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벨루가 고래와 거의 비슷한 길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멸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큰 눈과 돌고래 같은 이목구비가 꽤 귀엽기 때문이죠. 물론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는 약 6,600만 년 전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실로 거대한 포식자예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어떤 표본들은 길이가 15m 이상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모사사우루스를 그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육식동물로 만들어요.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양쪽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장식된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악어처럼 생긴 머리였어요. 중요한 건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모든 이빨과 더불어 특별한 걸 갖고 있던 이유죠. 입천장에 뼈에 고정된 익상 이빨 말이에요. 이게 사냥하고 먹이를 잡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스틱소사우루스는 수장용과에 속했고 약 8,500만 년에서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공룡을 언뜻 보면 이들을 바다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실수일 거예요. 스틱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약 10.6m였지만 그 길이의 4.8m 이상은 긴 뱀처럼 생긴 목이 차지했어요. 비교적 작은 몸집이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어요. 입에는 물고기를 잡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배에 있는 위결석이라고 불리는 200개의 작은 돌들 덕분에 먹이를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시에 일부 과학자들은 스틱소사우루스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찾아 해저로 가라앉기 위해 이 돌들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시와 비슷하네요. 물속에서 그 지느러미를 보면 심장이 거의 멎죠. 이것 때문에 해변에 수영하러 가는 게 불안하죠. 그 거대한 면도날 이빨을 가진 사냥꾼의 이름은 대백상어예요. 그러니 만약 바다 공포의 절정인 이것이 영역을 떠난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백상아리를 겁먹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갈로돈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비현실적인 괴물일까요? 아니요, 어림없어요. 범고래만큼 빠르게 바다의 일부를 깔끔하게 쓸어버리는 건 없죠. 강력한 범고래떼가 바다 표범이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찾으러 올 때 가장 크고 무서운 상어들조차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역을 벗어나요. 이 고래들이 왜 특별히 대백상어를 목표로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경쟁자를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상어가 도망가고 다음 해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말 되네요. 범고래는 대백상어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이빨도 많고 고기에 대한 무자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빨을 쓸 거예요. 범고래는 또한 매우 지능적이라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팀으로 일해요. 그게 물고기떼를 잡는 거든 얼음 위에 물개를 떨어뜨리려는 거든 아님 심지어 흑등고래를 쫓는 거든 말이죠. 그러면 백상아리가 강력한 범고래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야생동물과 거리를 둬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범고래는 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은 메뉴에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 물속에 있다고 해서 범고래가 식단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범고래는 고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종의 돌고래예요. 그리고 상어들은 이들의 친척도 두려워해요. 큰 돌고래 말이에요. 큰 돌고래 하나도 상어에겐 압도적인데 때로 지어다니면 더 강력하죠. 상어는 매우 민첩한 이 해양 포유류에게 의해 쉽게 압도당해요. 이들은 뭉툭한 주둥이를 마치 공성체처럼 사용해요. 이게 상어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냥 지역을 떠나버리죠. 이제 동굴의 왕국에서 다른 최고의 사냥꾼을 생각해본다면 늑대가 항상 떠오르죠. 늑대 무리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늑대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원하는 뭐든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늑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빠르고 민첩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수일 거예요. 만약 회색곰이나 퓨마가 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숫자놀이는 항상 늑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가 많지 않더라도 늑대들은 장악해서 두려움을 주죠. 다른 동물들도 혼자 있는 늑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늑대를 내버려 두죠. 완전히 눈 덮인 하얀 환경에 대비되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채 얼어붙은 영하의 온도에서 멧돼지를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확실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180kg까지 나가는 이들은 야생 고양이들 중 가장 커요. 이 고양이는 자신의 몸무게 2배를 지고도 여러분 머리 위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숲의 왕에게 진짜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몸집이 큰 갈색곰인데 아마 막상막하일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기가 있는 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남미 물속 최고의 보스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제규어와 카이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뱀 근처에선 안전하지가 않아요. 강둑의 탁한 물이 거대한 뱀을 완벽하게 위장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가 와서 물 마시러 오길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곤 슝! 뱀이 공격하죠. 먹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과 457cm의 순수 근육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에겐 다행히도 배불리 먹은 후에 아나콘다는 다음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블랙 맘바의 것이죠. 사자, 얼룩무늬, 하이에나, 기린,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독사를 피할 겁니다. 모두들 한 입만 물려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최대 4m까지 자라고 킹코브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긴 독사예요. 아프리카 블랙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속 19km로 질주하죠. 이건 러닝머신의 최고 속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린 아나콘다의 이웃인 전기뱀장어예요. 이렇게 높은 전하를 띤 생명체를 기꺼이 상대하고 싶은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뱀장어는 80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6,000개의 특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벽에 설치된 표준 소켓의 6배죠. 이 정도면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켜기에 충분하죠. 2019년 테네시주의 한 수족관에서 트리 전구를 뱀장어 수족관에 연결했어요. 뱀장어가 물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제 전기 뱀장어가 저항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전압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뱀장어에 대한 진짜 사실 하나 더. 전기 뱀장어는 공기 호흡을 해요. 입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약 10분마다 표면에 올라와야 하죠. 네, 단일패가 입안에 있어요. 정글의 왕은 제지 없이 계속 통치하나요? 책과 영화를 보면 물론이죠.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첫째로 이들의 집은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다양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하이에나, 표범, 악어들이 항상 왕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얼룩말과 기린도 궁지에 몰리면 빠른 발길질로 큰 고양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무는 힘으로 따진다면 인류가 측정한 것 중에 아프리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요. 이들의 턱은 사자 턱보다 5배 더 강해요. 앞에서 봤던 물속 생물들은 물만 피하면 되는 거였죠. 사자를 잘 피해보세요.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력에 스쿨버스 길이만큼 점프할 수 있고 나무도 오를 수 있어요. 정점 역할로 보자면 사자의 가장 큰 상대는 아프리카 들개예요. 이 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사자 무리가 크면 개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자들을 상대할 만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자들은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먼 거리를 180kg 이상의 근육질 몸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들개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몸집에 비해 큰 폐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몇 킬로미터를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냥 방식인데 먹잇감이 달리다가 지치게 되죠.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졌다면 왕을 상대할 만큼 용감한 동물이 하나 있죠. 하마예요. 귀엽고 말랑해 보이지만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통계에 따르면 대백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전혀 말랑하지 않아요. 하마는 순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몸무게는 자동차만큼 나가요. 뾰족한 송곳니는 여러분 팔뚝보다 더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자와 악어들도 하마와 거리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죠. 하마의 이름은 물의 말이란 뜻인데 하루에 16시간까지 물에서 잠겨 지내죠. 웃긴 건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만약 하마가 수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실 호수나 강 바닥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켜 사자야. 하마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정점의 동물이에요. 하지만 전 상을 건네줄 만큼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숲의 지배자는 회색곰에게 내주세요. 무게가 0.5톤이 넘어서 이 커다란 털뭉치가 느리고 어수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베이모스 불곰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모든 지형에서 이들은 동물 세계의 오프로드 SUV예요. 아무 천적도 없는 이 곰은 지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행인 건 1년 중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색곰과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겨울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가을을 보내는데 평소보다 더 굶주려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산림지대와 산맥 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해요. 날개 길이는 거의 2m고 사람들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는 4.8km 상공에서 토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개미를 보는 것과 같죠. 검독수리는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르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시속 320km에 도달해요. 나르는 화살만큼 빠르죠. 슝!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루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의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밀회로 덮여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4억 5천만 년 전.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해수면은 더 높았고 산호초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이고 따뜻했고 공룡조차도 아직 살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 우리가 상어라고 알고 있는 뼈와 턱이 있는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배해왔고 그 이후로 다른 해양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백상아리와 같이 먹이사슬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냥꾼으로서 광활한 바다 생활에 진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전에 비해 오늘날의 상어는 덜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룡시대에 있었던 소행성의 충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어종의 수가 줄었고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더 작고 깊은 물속에 사는 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근처에서 마코상어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회색과 파란색 중간색을 띠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에폴렛 상어는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을 산책할 수는 없지만 얕은 열대 수역의 산호 평지에서 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듯한 동작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신비롭고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상어종이 있는데 그런 상어들은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조건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생물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5개의 아가미 구멍이 아닌 6개 또는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아가미 구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들은 적은 수의 아가미 구멍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6줄 아가미 상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뼈는 고대 멸종된 상어의 뼈와 비슷하며 매우 깊은 물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상어도 눈 안에 반사세포의 층이 있어서 어둡고 깊은 바다나 흐린 물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 가까이에 있는 상어는 햇빛에서 사냥하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눈이 크고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은 물에 사는 상어는 눈이 작아서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6줄 아가미 상어도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감지 간상체가 더 많지만 색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이 침투되는 바다의 약광층에는 2종류의 생물 발광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눈으로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몸으로 빛을 내거나 다시 방출합니다. 피부나 장기에는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내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심해 생물들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동물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막거나 과학자들에 따르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장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쫓는 동물의 실루엣에 몸을 숨겨서 위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과 일치할 만큼 충분한 빛을 생산합니다. 물속에서 빛을 내는 가장 큰 생물은 카이트핀 상어입니다. 해수면 아래 300m에서 헤엄치고 물 바닥에 사는 물고기나 더 작은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거의 180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고 해수면 아래 1000m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해 상어 또한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보다 더 큽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보다 더 큽니다. 심해 거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바다 깊은 곳의 생물들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열과 에너지를 덜 잃기 때문입니다. 그린랜드 상어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살아갑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먹이 없이 매우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 덕분에 2200m 깊이에서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상어는 민첩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먹이를 잡지만 수면 가까이에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심해 상어들은 먹이가 적고 더 느린 생활 리듬으로 다른 스타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확실히 까다롭지 않으면 먹이가 살아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름상어는 가장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상어는 비슷한 상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고 친척들은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주로 오징어를 사냥하고 다른 상어와 물고기를 잡습니다. 공룡같이 생겼고 뱀 같은 얼굴, 길고 매끄럽고 날씬한 몸매로 뱀처럼 움직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뱀처럼 몸을 돌돌 말 수 있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일직선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50cm까지 자랍니다. 작은 조각으로 먹이를 물어뜯는 사냥 방식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생생물로 더 큰 동물에 의존하면서 숙주동물을 살려둡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빠진 이빨을 일부러 삼키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양소가 부족한 깊은 곳에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빨을 삼키면 이빨의 칼슘과 다른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클리 상어는 희귀하고 특이한 생물로 가시처럼 생긴 많은 치골과 2개의 작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심이 580m에 이르는 태평양 깊은 곳에 삽니다. 유령상어는 사실은 상어가 아니라 상어와 가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큰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 2개의 등 지느러미, 꽤 큰 눈을 가졌고 사촌들과는 달리 하나의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유령상어는 가느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 은색에서 검은색을 띱니다. 때때로 강과 해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수심 25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삽니다.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척주 동물과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마귀상어,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이 퉁퉁한 몸매에 소름 끼치는 상어가 갑자기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징어를 봅니다.
오징어를 향해 다가가지만 간식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어 입에서 턱이 튀어나와 그 불쌍하고 작은 오징어를 낚아챕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상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턱을 다시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턱이 7.5cm 길이의 피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둥이에서 펴질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귀상어는 최대 길이 0.3m, 무게는 21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귀상어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활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어는 길고 튀어나온 주둥이와 특별한 감지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전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7줄 아가미 상어는 커다란 상어입니다. 위쪽은 갈색에서 은회색이고 아래쪽은 흰색, 흑백의 점이 있고 몸통이 굵고 등지러미가 작고 주둥이가 넓고 뭉툭합니다. 최대 0.2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대부분 수심 570m의 깊이에서 살지만 연안의 깊은 해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발할 경우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심해 생물처럼 별로 까다롭지 않은 기회주의적 사냥꾼으로 돌고래, 물개, 상괭이 그리고 다른 해양 동물들을 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대부분 수심 4,600m의 깊은 곳에서 살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저처럼요. 과학자들은 1976년에 이 상어를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밤에 수면 가까이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 상어들이 수면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깊은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어는 여과섭식 동물인데, 즉 입을 크게 벌리고 수영을 하면서 좋아하는 플랑크톤을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상어의 입 안에는 빛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원양 갑각류와 같이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이 상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지만 거의 수심 3km 아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더 강하고 뼈 있는 물고기들에게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약 7천만 년 전에 산소화되었고 상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뼈 있는 물고기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응하고 변화해온 반면 상어는 적응에 느렸습니다. 또한 깊은 물속은 훨씬 더 추워서 물고기와 다른 냉혈 동물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진대사 속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